9장 영양유전체와 질병 예방. 영양유전체학. 영양유전체학은 식품 보조 또 유전 형질과 관계가 많은 데이터 분석을 연구하는 체학 중 하나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영양과 의학 사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란 기원전 4세기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약의 대안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다양한 보조식품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동양의학은 다양한 천연식품을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며 개인의 처진이나 특성을 감안해서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알맞는 음식을 구별하기도 한다.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음식과 나와 궁합도 맞춰 보게 되었다. 영양유전은 전체학에서 유전체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식품과 비타민 등의 보조 영양소를 섭취해야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각각의 보조식품이나 비타민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건강에 관여하는지 알아내어서 유전체의 기반을 둔 건강식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영양유전체학이 다루는 대표적인 건강보조식품은 다양한 비타민 영양제다. 비타민은 비타민의 합성으로서 생명을 주는 분자라는 뜻이다. 아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달리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못하지만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한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조제를 통해서 섭취하게 된다. 많은 비타민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어떤 비타민은 결핍 시 심각한 질병과 함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마다도 비타민과 무기질 등 주요 영양제의 필요성이 다르고 비타민의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약이나 비타민은 간과 신장에서 대사가 된 후에 체내에 필요한 조직과 장기에 전달되어서 작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효소나 단백질이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우기물 또한 촉매제로서 관여한다. 이러한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는 약이나 비타민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효소들을 만드는 유전자형의 차이에 따라서 기능과 활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약이나 비타민은 개인마다 효과가 다르고 필요로 하는 약이나 비타민의 종류나 섭취 권장량도 같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영양제나 비타민 또는 식단의 개별 맞춤 처방과 근거를 유전자를 기반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영양유전학이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과 영양제 복용은 물론 식단을 나에게 맞게 조정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비타민 A와 유전자. 비타민 A는 레티놀 또는 카로티노이드라고 한다. 지용석이고 주로 간에 저장된다. 보통 활성 비타민 A와 비타민 A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활성 비타민 A는 육류나 생선, 가금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A는 과일과 채소 같은 식물성 음식에 많이 들어있다. 이러한 비타민 A는 치아, 골격과 이런 조직, 점막, 피부를 만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특히 눈의 망막에 있는 색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베타카로틴과 제아젠틴이다. 비타민은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야맹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한다. 비타민 A가 결핍되면 각막 비후증, 안구 건조증을 유발한다. 일반적인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900mcg 정도다. 서유기에는 1300mcg 이상의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것이 사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비타민 A의 한 종류는 레티놀은 주름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전적으로 각막 관련 질환인 야맹증, 안구 건조증과 근개전 변이가 있는 사람이 활성 비타민 A인 레티놀을 꾸준히 복용하면 그 위험을 상당히 낮춰준다.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의 황관변성이 기인한 실명 예방 연구에서 프로비타민 A의 하나인 지하 전체를 꾸준히 복용하면 실명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변이로 인해서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비타민 A의 꾸준한 섭취로 그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비타민 A의 대사의 주 역할을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으로 인한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비타민 A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비타민 A는 지용성으로 과다 복용하면 몸에서 배출되기 어렵고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유전자와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A6와 유전자. A6는 수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로 인산 비독신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이다. 단백질의 분해 합성을 도와주므로 피부와 점막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다. 대사 작용으로 활성화된 비타민 B6는 영양소의 대사 신경전달 물질 합성, 비타민 합성, 헤모글로빈 합성, 유전자 발현 등 여러 측면에 연관되어 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의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단백질 섭취량이 늘수록 필요량도 증가한다. 동물성 종류의 다량 들어있고 특히 간 부위에 많다. 모든 종류의 육류와 꽁치, 참치 같은 의류, 두부, 완두콩, 호두, 땅콩, 달걀, 치즈, 바나나, 수박 등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피부와 점막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신경에 이상이 오고 말초 신경장애, 경련저름, 불면증, 식욕부진, 정서불안 등의 예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비타민 B6는 12-9인 엽산과 함께 복용하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호모시스테인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미노산 대사의 간염으로 부족한 경우에 신경전달 물질을 저해하고 신경계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비타민 B9과 유전자.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B9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지방세포에 많이 보관되어 있다. 결핍 때문에 생체에서 다양한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엽산 결핍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에 초기 검사가 권장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적인 식단으로 엽산의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지만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을 먹기 어려운 경우에 엽산 결핍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불과 몇 주일 사이에도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비타민 B9 결핍 현상은 엽산의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에게 많이 일어난다. 결핍 시에 적혈구 세포 수의 감소로 심각한 빈혈을 일으키거나 백혈구 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 엽산 결핍은 관련된 유전자에 의해서 그 위험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것으로 엽산의 결핍증은 투석을 이해하는 치명적인 신장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서 엽산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 데 이어 청각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엽산이 손상된 청력을 개선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청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유전자에 하나라도 변이가 있으면 섭취한 엽산의 65% 정도밖에 활성형으로 바꿀 수는 없다. 두 개의 대립 유전자에 모두 변이가 있을 때는 10에서 20%의 활성력밖에는 지니지 못한다. 이로 인해서 B12와 엽산의 혈중 농도가 낮아진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과 혈관 발달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산모의 혈중 엽산 농도가 낮을 경우에 태아의 신경관 발달 장애를 일으켜 기형아 출산의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에 MTHFR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면 임신 기간 중에 높은 양의 활성 엽산과 철분이 포함된 비타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엽산 결핍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엽산이 다량 들어있는 신선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잎의 더 큰 채소와 콩, 바나나, 토마토, 주스, 달걀, 버섯, 아스파라거스, 돼지고기, 조개, 간과 강화된 시리얼이 있다. 식품으로서 충분한 엽산을 섭취하기 어렵거나 엽산에 대해서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은 활성엽산 비타민 보조제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B12와 유전자.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적혈을 생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율 비타민이라고도 하고 비늘과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철분의 보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악성 비늘인 경우에 비타민 B12의 보충이 더 효과적이다. 핵산과 아미노산,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서 신경세포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DNA 합성에 필수적인 엽산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도 비타민 B12가 필요하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에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 B12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미뤄볼 때 치매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불면증과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사람은 가려움을 일으키는 염증성 물질을 억제해줌으로 가려움증이 완화된다.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혈중 비타민 B12의 농도가 낮다 경우에 의해서 높은 혈중 비타민 B12 레벨을 G에서는 낮은 레벨을 보인다. 대부분의 동양인은 G형으로 낮은 비타민 B12 레벨이다. 반면에 흑인이나 백인의 경우에 레벨의 A형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비타민 B12는 동물 등 식품에만 존재하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주로 육류, 벼류, 유제품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채식주의라면 비타민 B12 보조 영양제로 꼭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단 임신 중에는 비타민 B12의 과다한 섭취가 아이의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비타민 C와 유전자.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빅산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뼈와 연골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결합 조직 내의 중요한 단백질인 콜라겐의 생성을 돕는다. 많은 동물이 체내에서 비타민 C를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이러한 기능이 없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 같은 음식이나 보조제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 혈액에서 비타민 C의 농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유전자인 신장에서 비타민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 혈중 비타민 C의 농도는 현저히 낮아진다. 실제로 비타민 C의 결핍에 의해서 뇌세혈관이 파악이 되어서 생기는 뇌병 환자에서 이 유전자 변이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C의 결핍으로 치주염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비타민 C는 생진의 콜라겐 합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으로 결핍 시에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빠지기도 한다. 면역력 저하로 감기에 반복적으로 감염되며 신경호르몬 전달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울증과 만성 피로를 불러온다. 상처 치료를 지연시키고 몸속 미네랄 흡수에 영향을 끼쳐서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조절 기작으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개선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C의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질환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기 어려운 겨울철에 흔히 발생한다. 비타민 D와 유전자.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로 다른 비타민들과는 달리 햇빛을 통해서 인체에서 자체 합성을 할 수 있다. 칼슘 대사를 조절해서 체내 칼슘 농도의 항상성과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세포의 무분별한 증식 및 분해의 조절, 면역 기능 증진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 부족은 구루병이나 골연화증, 골다공증, 골절을 초래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민 D의 하루 권장량을 제대로 섭취하면 이러한 암의 위험성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타민 D는 정어리, 정어, 영어, 참치나 유제품, 버섯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키면 몸에서 직접 합성할 수도 있으므로 하루 20분 이상 빨간 햇살에 피부를 노출시키고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음식물 섭취나 야외 활동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매일 적당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유방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의 발병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에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비타민 D 결핍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결핍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D에서 관련 단백질로 알려진 것은 유전자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은 혈장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으며 결핍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 전체 인구의 35% 정도가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 암 위험증과 유전자의 변이와 함께 GC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해서 암의 발병률을 낮춰야 한다. 최근에는 비타민 D 결핍에 연관된 유전자 CYP 단백질의 변이가 결핍 위험도를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다발성 경화증의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타민 E와 유전자. 비타민 E는 지방기름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다.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 항산화 작용에는 심장병이나 암 및 각종 만성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발과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나게 가꾸어주고 신체의 적혈구 생성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며 비타민 K 대사 과정에도 관여한다. 또한 비타민 E의 섭취가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의 결핍은 근력과 근육의 손실, 유발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타민 E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일부 사람은 혈액 내에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 섭취하고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으로는 아몬드, 시금치, 순무, 식물성 오일, 아보카도, 건대, 헤이즐넛 등이 있다. 오메가3와 유전자.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불포 지방산의 한 종류이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혈전을 예방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세포의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기능을 한다. 주로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과 호두, 들기름, 아마시유 같은 식품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의 효능은 각종 연구 결과로 입증되는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염증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전신이나 만성 염증 예방의 치료에도 좋다.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표적인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은 DHA와 EPA이다. DHA는 DNA 해마와 망막세포의 주 성분이며 신경호르몬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두뇌의 작용을 활발하게 돕는다. EPA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또한 오메가3는 비만 세포의 발현을 막으므로 비만 예방 효과도 있다고 발표되었다.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포사에 의한 치매 위험도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아포포에 의한 치매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식품 위의 보조제로 섭취하기를 권장하지 않는다. 더불어 거대한 오메가3의 섭취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칼슘과 유전자.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심장 건강과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위산을 막는 제산제로도 쓰인다. 또한 고혈압을 예방하고 생리전 증후군을 증상을 완화하며 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칼슘 감지 수용체 유전자인 칼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 브로콜리, 케일, 배추, 두부가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충분한 양의 칼슘을 음식만으로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영양제를 따로 복용하기를 추천한다.
하지만 과다한 칼슘의 복용이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필요 이상의 칼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이것은 칼슘이 부족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좋은 칼슘 흡수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전자.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량을 섭취할 때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의 종적으로 몸에 이익을 주는 유익균을 가리킨다. 현재까지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대부분인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몸 안에서 위산과 다음 집산에도 살아남아서 소장까지 도달해서 증식하고 정착한다.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젖당을 발효해서 젖산이나 알코올을 생성해서 만든 발효식품으로 섭취하는데 치즈와 요구르트로부터 김치와 된장 이르까지 발효를 이용한 음식이 많이 들어있다. 최근에 이런 식품뿐 아니라 건강식품을 통해서 섭취하기도 하는데 몸속에 사는 세균의 80%는 장내에 서식하고 장내에 각종 유해균이 서식하면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장에 유익균이 많으면 건강과 면역에 이로움을 줄 수 있고 유산균은 유익균으로 장 속에 서식하면 면역력을 높이고 생체 순환에 큰 역할을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더러 감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등 질병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당분해 효소 결핍증을 개선하고 결장암을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혈압을 낮춰준다. 면역 기능 개선, 감염 예방, 스트레스로 인한 유해균, 세균의 성장 방지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런 장에 살고 있는 세균들은 식생활에 따라서 구성이 바뀌는데 과일이나 채소에 섬유소를 섭취할 경우에 유익균의 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육류, 인스턴트 식품 등을 먹으면 유해균이 증가해서 이들의 독성 물질로 인해서 염증이나 다른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종류와 건강 관련 효능과 효과.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전반적인 소화 상승에 도움을 준다. 락토바실러 루테리 위궤양 원증성 도움을 준다. 락토바실러 아시도빌러스는 비타민 K, 락타제 항생 물질을 생성한다. 락토바실러 카세이 젖산을 생성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아밀라제 효소로 도움을 준다.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염증을 치료하는 데 탁월하다. 불가리크스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멘톰 항산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세이 항암 작용이 도움을 준다. 그리고 또 프린타루 있고 화농성 포도당 고견 칸디다의 도움.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젖산을 생성, 또 가세리 신진대사, 비피덤은 여성질환에 도움이 되고 또 롱검은 불안증 우울증을 개선하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대장에서 각종 대장증후군을 예방하고 박테리움 인판티스 면역물질의 생산을 촉진해서 면역을 개선할 수 있고 바실로 코아큘란스 질환 설사 감염증에 도움이 된다. 쓸때 또 서무필러스 유당 분해 또 페시움은 유해균에 대한 항균력 이런 큰 도움이 있군요. 10장에서 개인유전자의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인데요. 유전자 정보 시대에 생각해야 할 것은 들어 살펴보았다. 이렇게 서로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전자를 활용한 예측과 예방 질병 분야의 소비자 관심, 유전자 검사 분야에 대한 법적 사회적인 의견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소견을 갖춘 인력과 기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요, 한국 의료 체계는 많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효과적인 국가 주도의 단일 헬스 케어 시스템이다.
이런 와중에서 한국에서도 일부 의사가 주축이 되어 유전체 전문 분석업체 전문가들과 협력한 유전체에 기반한 예측의학 건강관리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러한 건강정보에 기반한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는 기존의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시행하는 일회성 단순 검사 서비스가 아니다. 개인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예측과 예방의학은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다. DNA 스토어와 유전체 데이터 플랫폼, 개인 유전체 이렇게 연구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전체 연구와 산업의 도덕적이고 법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그리고 미국은 유전체 검사에 대한 정보를 어려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데 연구를 포함한 개인의 유전체 검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가족으로부터 또 수정란, 유전적인 가족 질병 또 개인 가족의 유전자 기반을 둔 검사 이외에도 미국은 유전자와 의료 관련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유전체 검사로부터 얻은 결과에 대해 의료정보 차원에서 유전정보의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한국의 경우는 2016년 6월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제한된 검사 서비스를 허용을 했네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 개인 유전체 정보나 개인 의료 건강 정보에 대해 정확한 지침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조만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했네요. 개인 유전체 정보의 공개와 기부 이런 것을 세계 최대의 개인 유전체 소비자 의뢰 검사 회사이자 구글의 회사 연결인 그런 경우에 설립이 되면서 자금을 모으고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유전체 분석도 유전체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유전체 연구의 한계 문제점이 완전히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거네요. 미국의 프로젝트 퍼스널 주목할 점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공개된 유전체 정보를 통해서 수많은 과학적인 발견을 했으며 다양한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전체 정보를 범죄나 부당한 용도로 사용해서 사회와 인류에 해악이 되었다는 공식 보고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결론으로 유전체 혁명과 한국의 미래는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부 4차 산업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네요. 한국의 유전체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유전적인 가장 잘 보존된 단일 민족 국가. 둘째는 한국은 유전체 데이터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뛰어난 IT 강국. 또 한국은 국가 주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단일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 넷째는 한국은 가장 급속하게 최고령 국가로 가고 있다. 이런 국민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대비할 것을 말했네요.